2달 만에 망했대요. 망할 만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결국엔 데이터였었어요. 그 박스 널브러져 있는 사진 있죠? 그 사진으로도 예약을 받았었어요.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돼요. 네, 요즘 유튜브에 3,4멘트 그만둔다는 영상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죠. 오픈까지는 뭔가 성공을 해도 운영을 하면서 망했다라는 내용들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한 2개월 전쯤에 연락을 하나 받았었어요. 고민 상담을 하나 받았었는데 거기에도 비슷한 사연이 있었어요. 2달 만에 망했대요. 그래서 교육생분이 아니시니까 저한테 카톡은 안 하시고 이메일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연을 받고 분석을 해보니까 사실 망할 만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결국엔 데이터였었어요.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데이터 분석을 안 하고 감으로 창업을 하신 거예요. 제가 어디라고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서울에 있는 되게 주요 입지에서 오픈을 하신 분이었어요. 전대차동에도 받았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열심히 한 거잖아요. 전대차동이를 받았다는 거는. 이렇게만 보면은 되게 와, 전대차동이 받았다라고 하면서 되게 뭔가 성공적으로 창업을 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결국은 감으로 창업을 한 거거든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내가 돈가스 집을 창업을 하는데 그냥 뭐 내 집 주변에 돈가스 좋아하는 사람들 많던데 우리 집 근처에서 창업하지 뭐 하면서 상가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저 여기서 돈가스 집 해도 되죠? 허락을 받고 와, 허락 받았다 하고 예쁘게 간판 다 만들고 와, 진짜 간판 보니까 잘 될 것 같다 했는데 손님이 아무도 안 와. 이런 경우인 거죠. 그게 이제 감으로 창업했을 때 되게 무서운 점이죠. 진행할 때 되게 열심히 하고 뭐 해도 결국에 현실은 장사가 안 된다는 거. 그게 되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그래도 매출 조사와 비용 조사는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 같고 그럼 매출에 어떤 게 있을까? 매출에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매출은 3,4맴2 매출밖에 없지 않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3,4맴2로 하니까 그러면 3,4맴2 그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매출 조사를 해보면 되죠. 근데 매출 조사를 또 어떻게 하느냐? 고객님들이 나한테 결제를 하기 때문에 매출이 생기는 거잖아요. 고객님이 나한테 결제하는 금액과 매출이 똑같죠? 물론 수수료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이제 소량이니까. 그럼 고객의 입장이 돼서 주변에 있는 숙소들을 찍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금액이 뭐 180만 원이 나오든 200만 원이 나오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 가격에 장사를 하고 있고 누군가는 그거를 사고 있다는 거야. 명품도 보면 뭐 400만 원, 500만 원 하는 거 도대체 누가 사? 1,000만 원 넘는 거 누가 사? 하지만 누군가는 사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사고와 좀 달라도 누군가는 그 가격을 주면서 살고 있더라. 그러면 매출 조사가 됐죠. 내가 얼마 벌지가. 그럼 내가 얼마 나갈지가 나와야겠죠. 근데 뭐 나가요? 비용 뭐가 있어? 별거 없어요. 부동산 임차료. 그럼 거기 월세 어디서 조사할 거예요? 네이버 부동산. 그죠? 자취방도 구할 때도 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보잖아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월세 조사하면 되고 오피스텔을 구하셨으면 관리비 대충 20만 원 치면 되고 또는 뭐 빌라 구하셨으면 5만 원, 10만 원 치시면 되고 청소는 한 10만 원 치고 그러고 나면은 들어갈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사실. 그러니까 딱 요 정도만 하고 내가 여기를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얼마의 돈을 수익으로 얻을 수 있고 얼마의 비용이 나가서 내가 순수익으로 얼마를 얻을 수 있는가 이거를 조사를 사전에 하고 들어가는 게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거를 안 하고 들어가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아쉬운 거예요. 카페들도 보면은 잘 되는 카페는 잘 되고 망하는 카페는 망하고 이러는 것도 정말 잘 되는 카페는 그 주변의 상권을 분석을 하고 내가 여기서 운영을 했을 때 얼마의 매출이 나올 것이며 얼마의 비용이 나갈 것인지를 사전에 잘 검토를 하고 들어가니까 내가 마케팅 비용으로는 얼마를 쓸지까지도 전부 다 나오겠죠.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냥 동네 아무 때나 집 근처에 창업을 하는 카페가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3,4맴2 운영하시는 분들도 적절한 지식에 대한 학습이 없이 그냥 오픈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대부분 매출과 비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고 강남은 잘 되지 않을까? 홍대는 잘 되지 않을까? 잠실에 외국인들 좀 많던데 잠실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겹쳐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그 착각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게 창업을 하고도 망하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그 데이터 분석 방법을 실제로 좀 보여줄 수 있나요? 근데 이제 그거는 좀 길어가지고 제가 24일에 하잖아요. 그때 PD님도 보세요. 그때 보세요. 그때는 진짜로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실제로 분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니까 그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으로 입지 선정하는 거 말고 오픈해도 이제 그 망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실수들이 또 있나요? 인테리어라고 하면 안 되고 사실 홈스타일링이라고 해야 되는데 홈스타일링 그리고 사진 촬영하는 거 요거 두 개 대부분 가성비 있는 인테리어를 말하시거든요. 막 인테리어를 막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가성비 있게 인테리어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거를 오해하는 거예요. 대충 해라 이걸로 대충 하고 대충 사진 찍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대충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돈을 써서 나올 수 있는 원래의 효과 대비 더 극대화된 효과를 내라 라는 게 가성비 있는 인테리어예요. 이거 대충 하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집기류의 개수나 필요한 소품들의 개수를 최대한 줄여가지고 그 최소한의 비용을 들인 상태에서 다른 요소들, 돈 안 들어간 요소들 있죠. 내가 사진을 예쁘게 잘 찍는 기술이라든지 뭐 수평, 색감 막 이런 걸 맞춰서 조명도 뭐 조도나 이런 것들 이런 등등 다른 기타 요소들을 이용해가지고 그 소품에 내가 들인 비용 대비의 효과를 극대화를 하라는 거죠. 돈을 1부터 10까지 쓸 수 있다 그러면 2만큼만 써서 2의 효과를 내는 거랑 내가 3을 써서 8의 효과를 내는 거 중에서 누가 더 가성비 있는 건가? 3, 그죠? 조금 더 비용을 들이더라도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거,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평, 수직, 색감, 조도 이런 것들을 잘 맞출 줄 알아야 돼요. 뭐 예시를 좀 들어보면은 이 사진을 좀 보자면 보면 별로 예쁘지 않죠, 솔직히. 이 사진을 보면 별로 예쁘진 않은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찍었냐?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되게 다르죠. 여러분 되게 다르죠. 그래서 이것도 되게 별로 안 들어갔거든요, 사실 소품이. 소품도 한 곳에 고정해놓고 찍은 게 아니라 이걸 소품을 계속 이동해 가면서 찍은 거예요. 조명도 하나 사서 조명도 계속 이동해 가면서 찍고 그렇게 찍으면 되게 적은 개수로도 큰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가성비 있는 인테리어입니다. 근데 이걸 오해해서 인테리어 비용 자체를 줄여버리는 거, 그러면은 예약이 안 들어올 수도 있죠. 왜냐면 다른 숙소들이랑 비교가 너무 되니까. 또 생각나는 거는 호스트 본인의 취향을 많이 가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성분들이 좀 많이 이래요. 특히 보라색, 파란색 조명 있죠, 피디님. 보라색, 파란색 조명. 예, 무슨 파티룸처럼 꾸미고 싶은 거예요. 게임방처럼 꾸미고 싶으신 분. 그러지 마세요. 예, 보라색 조명 같은 거 쓰지 마시고 40, 50대 여성분들, 그런 분들은 커튼 색깔을 분홍색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레이스가 달린 커튼을 넣는다든지 자기 입장에서는 예뻐 보여. 근데 사실 고객들은 쉬러 오는 거예요, 그 숙소에. 에어비앤비나 파티룸처럼 내가 관광을 즐기고 사람들이랑 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우리 숙소에 오는 게 아니고 편안하고 그냥 깔끔한 집을 원해서, 근데 가성비 있는 집을 원해서 오는 거예요. 일단 조명의 경우에는 좀 편안한 분위기를 주는 조명을 쓰세요. 그게 뭐냐면 전구색 조명이에요. 백색 등이 있고 전구색 조명이 있어요. 그냥 전구색 조명만 쓰시면 돼요. 이건 그냥 외우시고, 그 다음에 커튼이나 가구 막 이런 것들의 색감을 맞추는 게 좀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색깔 조합을 그냥 알려드릴게요. 이걸로 하시면 돼요. 화이트, 베이지, 그 다음에 화이트 우드, 그러니까 약간 연한 우드색 있죠, 진한 거 말고 연한 우드색, 여기에다가 초록 식물, 이렇게 하면은 그냥 끝납니다. 요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근데 제발 요 정도로만 하세요. 여기에다가 조금 더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쿠팡에서 감성 포스터 치면 1등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냥 그거 한 2개 사가지고 무난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상위로는 못 가. 이 방법은 상위로는 못 가는데 그래도 분홍색 커튼보단 낫다. 사진 촬영을 또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진 촬영이 옛날에는 사실 진짜 제가 어떤 경험도 있었냐면 그 박스 널브러져 있는 사진 있죠, 그 사진으로도 예약을 받았었어요.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돼요. 요즘에는 그러면 안 되고, 특히나 감으로 들어간 입지 있죠. 우리 지금 이거 얘기 여기까지 온 게 그 사연 얘기하다가 왔잖아요. 오픈을 했는데 2달 동안 했는데 망했다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주요 입지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감으로 들어가셨겠죠, 그죠? 이미 레드오션이야, 그런 지역들은.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홈 스타일링도 되게 중요하고 사진 촬영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 게 경쟁력이 없으면 진짜 망하는 게 시간 문제일 거란 말이에요. 지금 삼삼엠투도 뭐 옛날처럼 완전 초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에어비앤비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사진 경쟁이 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진을 찍어야 되느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특히 그리고 남성분들 잘 들어주세요. 왜냐면 제가 컨설팅을 해보면 남성분들이 특히나 이 부분에 약해요. 사진 찍을 때 수평과 수직을 안 맞춰요. 근데 이 사진이랑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달라요. 확실히 두 번째 사진이 수평 수직을 맞추니까 훨씬 안정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수직 수평만 맞춰도 배율이나 뭐 색감이나 뭐나 보다도 되게 사진이 안정감이 들어요. 그럼 이 수직 수평을 어떻게 맞추냐, 공간에 보면은 이 벽이나 이런 데 보면 선이 있어요. 이렇게 선이 있고 벽도 선이 있죠. 그 선에다가 내 사진을 맞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 사진의 수평과 수직을 이 공간에 있는 수직선, 수평선에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찍으시면 훨씬 안정적인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또 뭐 마지막으로 드릴 만한 팁 뭐가 있을까? 촬영하는 시간을 한번 바꿔보는 거. 보통 직장인분들이시기 때문에 직장이 끝나고 가셔서 저녁 이후에 늦게 찍으신 경우가 많거든요. 또는 휴일날에 가셔가지고 오전에 정리하시고 뭐 오후 1시, 2시 이쯤에 끝나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으신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해가 잘 드는 한 10시에서 11시
11시 사이, 그 다음에 슬슬 이제 저녁 해가 드는 4시에서 5시 사이에 찍으시면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 해가 1시, 2시에는 어디 있어요? 내 집이 여기 있으면 여기에 있어요, 해가.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들어와요. 감성적으로 안 들어요. 감성적으로 들어오는 게 뭐예요? 아침에 해가 따사로이 사선으로 쫙 들어와가지고 벽면에 부딪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감성적인 모습들이 1시, 2시에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1시, 4시쯤에 촬영하시면은 해가 사선으로 있기 때문에, 그죠? 11시 때 있을 거고 4시 때 있을 거잖아요. 해가 사선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더 감성적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시쯤에는 뭔가 깔끔하고 밝은 사진을 찍으시고 4시쯤에는 좀 감성적인 사진을 찍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근데 이렇게 해서 삼삼유튜브로 버는 수익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월에. 그렇죠. 근데 그거 치고는 좀 생각보다 신경 써야 될 그러니까 월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지금 보시는 구독자분들 대부분의 로망이실 거예요, 사실. 근데 실제로 그런 성과를 달성한 대부분의 분들이 막상 달성하고 나면 적응을 해버리더라 라는 거죠. 근데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분들이 직장에서 얼마 받으세요? 3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이라고 그냥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월에 300만 원을 주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과거에 어떤 고생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초등학교 나왔고, 초등학교 뺄게요. 내 의사로 다니는 게 아니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해볼게요. 고등학교로. 그러면 고등학교 3년 나왔고, 대학교 4년 나왔고, 그리고 여러분 취업 준비 1년 했고, 그러면 약 우리가 8년 정도를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고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8년 고생해서 받는 돈이 300만 원인데 내가 월에 50만 원 추가 수익을 만든다라고 하면, 그럼 이 계산대로 하면 1년 반 정도는 고생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2달, 3달 정도 좀 고생해가지고 월에 50만 원 정도 현금흐름 만드는 거, 저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감사한 마음,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는 분들은 컨설팅을 듣고 1호점을 오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혼자서 2호점, 3호점, 4호점, 5호점을 계속 오픈을 해나가세요. 근데 이 감사한 마음이 없는 분들은 1호점 딱 하시고, 야, 내가 월에 50만 원 벌려고 지금 이거를 했어? 라고 하면서 여기서 그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50만 원은 버는데, 50만 원, 100만 원 버는데 딱 거기서 이제 그치는 거죠. 뭐 이거는 망한 사례는 아니지만 사실 가장 많은 분들이 내가 다호점으로 가서 정말 남들이 딱 보기에 부러운 월 한 3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나를 막아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PD님께서 말씀을 꺼내주셔가지고 저도 2달 운영하고 망했다라는 분 사례가 생각이 나서 이제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유튜브에 요즘에 망했다라는 컨텐츠들 많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 다 데이터로 정확하게 오픈을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감으로 해서 망한 거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너무 믿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데이터에 입각한 분석을 하셔가지고 오픈을 하시길 바라고요. 오픈을 하고 나서도 너무 안심하시면 또 안 됩니다. 왜냐면 이 33M2가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는 경쟁 강도가 굉장히 낮은 사업이면 분명해요. 뭐 온라인 스토어나 이런 데는 막 서로 신고도 하고 악성 리뷰도 달고 난리도 아니지만 이 33M는 그렇지 않아요. 경쟁 강도가 낮고 쉬운 시장인 건 맞다. 그렇지만 경쟁이 없는 건 아니다. 다른 것에 비해 가장 쉽다라는 거지 없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홈 스타일링 그리고 사진에 대한 능력도 막 열심히 막 공부하고 무슨 전문가처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관심 한번 가져주시고, 유튜브에 그냥 영상들 평소에 챙겨보면서 괜찮은 게 있다면 책이나 뭐 강의도 한번 사서 들어보시고 그러면서 자기 능력을 계속 키워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오픈이 다가 아니고요. 오픈만이 다가 아니고 운영도 잘해야 된다. 그래야 성공한다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